자, 이번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과 직권의 변화 중에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까지만 수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지구 시스템을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태양계 먼저 잠깐 봐야 돼요. 지구는 태양계에 있으니까. 맞아요? 중심에 뭐 있어요? 태양이 있고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놈들이 뭐였다? 행성이죠. 그럼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건 뭐예요? 위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행성 중에서 화성과 목성 사이를 도는 것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거. 그건 뭐였어요? 소행성도 있어요. 그죠? 그쵸?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작은 행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전하는 놈들도 있었어요. 걔가 뭐였어요? 해성이었죠. 그리고 뭐 외소 행성 이런 것도 있어요. 명왕성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외소 행성도 있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요 뭐에 의해서 각각의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천체들의 중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역학적 시스템을 태양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중력의 영향을 볼 거예요. 태양계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이라고 해서 볼 건데요. 책에는 왼쪽에 4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태양의 성운에서 태양과 행성이 탄생한다. 중력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성운에서 태양과 행성이 만들어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행성 중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이제 지구도 만들어졌죠. 행성에서 지구까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지구 시스템을 해야 되니까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중력 때문에 태양에서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 지구는. 그죠? 지구는 태양에서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공전을 하더라. 유지되더라.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구에서는요.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죠? 지구의 중력 때문에 지구에서는 다양한 대기 성분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잡혀져 있지. 그래서 태양하고 가깝기 때문에 가벼운 기체는요 멀리 날아가서 지구에 존재하지 않고 좀 무거운 기체들, 그지? 다양한 대기 성분인데 무거운 것들, 무거운 대기 성분들, 뭐 질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이산화탄, 수소, 헬륨은 없죠 여기에. 그런 것들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구에서 직권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뉘어졌다. 언제 나누어졌니 이거? 멘틀 바닥. 그치? 그때 밀도가 큰 놈은 중심에, 밀도가 작은 놈은 주변부로 이동을 하면서 여러 개의 층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태양계에서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태양과 행성을 만들고요. 지구 만들어졌는데 태양에서 일정한 거리에 존재를 하더라. 중력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리고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중력 때문에 다양한 대기 성분이 지구에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여러 개의 층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지구 시스템을 봐야 되죠. 지구 시스템. 지구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야. 그치?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있어요? 땅덩어리 있어요. 직권 있고요. 물이 있어요. 수권 있고요. 공기 있고요. 기권, 그리고 생물권 있고요.
있어도 지구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 뭐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 그래서 받는데, 그래서 지구 시스템을 유지한다라는 거.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직권, 수권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워요? 직권 배워요? 중학교 3학년 때 기권 배우죠. 대기 중에 물 이런 것들 배우죠. 상대수도. 그리고 2학년 때 해수 배웠죠. 그렇죠? 그런 것들 생각해 두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책에 직권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에서 첫 번째 직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직권은요, 지구를 이루는 단단한 겉부분인 지각에서부터 지구 내부까지를 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각이랑 지구 내부까지 포함한 것을 직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표면에서부터 중심까지가 깊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6,400km의 깊이 정도까지를 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직권의 구분 나와 있죠. 구분. 자, 직권의 구분인데 층상 구조를 본 거죠. 직권의 층상 구조 구분을 본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였니?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가지고 직권을 4개의 층으로 나눕니다. 뭐 급격하게 빨라지는 층이 있고요, 느려지는 층이 있고요, 어떤 판은 통과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나누죠. 자, 그래서 속도 변화를 가지고 4개의 층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4개의 층을 보면은요, 가장 바깥쪽이 지각, 안쪽이 멘틀, 그리고 핵인데요. 바깥쪽에 있는 핵, 외부에 있는 핵, 외핵, 그리고 안쪽에 있는 핵, 내핵,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지각은 다시 둘로 나뉘어지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지각은요, 두께가 얼마 정도 돼? 대륙 지각은 깊이가 약 35km까지를 대륙 지각, 그리고 해양 지각의 깊이는 5km, 두께가 5km 정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요, 멘틀은요, 외핵과의 경계면이 어느 정도 돼? 2900km까지죠. 그리고 외핵은요, 5100km까지를 외핵이라고 하고요, 중심에 6400km까지를 내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책에 옆에 나누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나와 있습니다.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이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때. 이 경계면을 뭐라고 한다고요? 모호면이라고 배웠죠. 모호로 미치치 불연소면, 모호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도 있고요,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을 정리를 할게요. 지금부터. 지각, 책에 보면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구 겉부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각인데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암석,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겉부분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어떤 상태다? 고체 상태다. 지각은 고체 상태입니다. 자, 두 개로 나뉘어진다 그랬어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뉘어집니다. 얘네들 비교한 것들을 좀 봐야 돼요. 자, 얘네들은 평균 두께에 있어요. 아까 정리했지만 대륙 지각은 약 35km 정도 되고요. 해양 지각은 5km 정도 돼요. 평균 두께가. 그리고 평균 밀도 있어요. 대륙 지각은 2.7 정도 되고요. 해양 지각은 3.0 정도 됩니다. 뭐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할까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구성 암석이요.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이고요.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입니다. 자, 우리 평균 밀도 같은 것들은 좀 여기서 좀 보고 넘어가야 돼요. 뒤쪽에 가서 지각 변동할 때 이것 때문에 충돌형인지 섭입형인지 이런 것들까지 나옵니다. 밀도가 큰 것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밀도가 작은 것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대륙지각, 해양지각 이렇게 나타나요. 책에 그림으로 나와 있죠. 대륙지각, 화강암질 암석으로 2.7, 해양지각, 현무암질 암석 3.0 정도 되고요. 두께가 대륙지각이 훨씬 더 두꺼운 것을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 두께가 약 35km 정도다. 그리고 해양지각의 평균 두께가 5km 정도다. 라는 거. 그리고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모호면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자, 지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멘틀 볼게요, 이제. 멘틀인데, 요 사이 경계면이 있었다라고 했다, 그치? 이 경계면이 모호면이라고 하는 경계면이 있더라. 자, 이 경계면에서 어떻게 되냐면 지진파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각과 멘틀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진파의 속도 변화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빨라졌고요. 자, 이제 멘틀. 지각 아래 2,900km의 깊이까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각부터 시작을 해서 깊이 얼마까지? 2,900km까지, 모호면에서부터 2,900km까지를 멘틀이다 라고 합니다. 자, 얘 평균 밀도가 얼마 정도 돼요? 3.3 g/cm 가 될 거고요. 얘 구성 암석은 감남암질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지각보다 크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거다. 라는 거 알면 돼요. 자, 얘는 그냥 고체 아니고 무슨 고체라고요? 유동성 고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고체다 라고 해서 유동성 고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주로 감남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 전체 부피의 80%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 부피의 80%다. 그래서 지구의 대부분의 부피는 멘틀이 차지하고 있다 라고 알면 돼요. 멘틀의 상부는 암석권과 지각과 함께 판으로 구성되며 암석권 아래의 연약권은 유동성이 있는 구간으로 대류로 인해 각종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설명을 보통 안 하고 뒤쪽에 지각 변동에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각하고 멘틀이 이렇게 있어요. 지각하고 멘틀이 있는데요. 책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얘가 대륙 지각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얘가
아래쪽에 뭐가 있다? 멘틀이 있을 거예요. 멘틀이 있는데요. 지구에서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깊이가 100km일 때까지랑 그리고 깊이가 400km일 때까지랑 이렇게 둘로 나눌 거예요. 멘틀의 깊이는 2900km까지야. 근데 멘틀 중에서 윗부분 100km까지랑 400km까지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100km까지의 지각이랑 멘틀 상단부까지 이렇게 포함한 것이 암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00에서 400km까지는요.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유동성을 가져요. 움직인데.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멘틀 대류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암석권이라고 하는 이 판때기들을 판을 이동시켜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연약권이라고 하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뒤쪽에서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일단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외핵. 그리고 내핵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묶을 거예요. 외핵과 내핵. 둘 다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철과 니켈이라고 하는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외핵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이유,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뭐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진파에서 S파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액체 상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P파만 통과하기 때문에 액체 상태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자, 얘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 액체 상태가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회전을 한단 말이야. 회전하고 대류도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철과 니켈로 되어 있는 것이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지구 자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철과 니켈이 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대류 현상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 이 이론을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합니다. 책에 나와 있어요. 자,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외핵 때문에 액체 상태의 외핵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라고 알면 되고요. 자, 내핵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고체 상태예요. 얘가 고체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피파의 속도가 급격히 증가를 하더라. 그래서 액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입자와 입자 사이 간격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 그치? 근데 고체 상태는요, 입자와 입자 사이 간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 하나의 입자를 자극을 하면 진동이 바로 옆에 입자를 같이 진동을 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거고요. 약간 떨어졌으면 얘가 진동이 되면 얘가 이동해서 옆에 걸 딱 부딪혀서 이동해서 또 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진동 속도가 느리단 말이야. 이동 속도가 느리단 말이야. 액체 상태는. 그래서 피파의 이동 속도가 느린 상태에서 갑자기 빨라지더라. 그러면 여기서 상태가 변했다. 어떤 상태로 좀 더 조밀한 밀도가 큰 상태로 변했다. 그래서 얘가 액체 상태다. 그럼 얘는 고체 상태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철과 니켈이라고 하는 놈이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더라. 피파의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다. 당연히 아래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더 크다. 라고 알면 되고요. 됐죠? 자, 그래서 왼쪽에 보면요. 지진파의 속도 변화 나와 있습니다. 지진파의 속도 변화.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 변화 보면요. 보통은 그림을 지구도 그려주고 지진파도 같이 그려주는 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치울까? 여기를 좀 치우지 말고. 보통은 이렇게 나타나요. 지구를 반을 그려.
4분의 1만 그릴까요? 4분의 1만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 한다?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그려주는 겁니다. 책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피파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8에서부터 여기 요 지점, 요 경계, 그리고 요 경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지각과 멘틀의 경계, 멘틀과 외액의 경계, 외액과 내액의 경계에서 어떻게 변하는가? 자, 지각에서 피파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다가 멘틀에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증가를 하죠.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외핵이 액체 상태니까 갑자기 속도가 감소를 해요. 그리고 느리게 이동하다가 갑자기 고체가 되니까 여기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피파. 그래서 피파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을 모두 통과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피파보다 속력이 느려요. 그래서 지각에서 속력이 느리게 이동을 해요. 그렇죠? 4km/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멘틀을 통과를 해. 멘틀도 고체니까 통과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뚝 끊어지죠.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얘가 액체 상태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급격하게 증가했으니까 얘가 뭐다? 고체 상태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구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맨 마지막에 직권의 역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와 토양은 생물의 서식 공간을 제공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화산 활동에 따른 대기 변화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화석 연료 등 지하 자원을 제공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할까요? 여기 빈 곳에다가 해볼게요. 지표의 풍화 침식작용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요, 해저 화산 활동도 여기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해수의 염류가 변합니다. 그래서 염류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 만들어지더라. 수건에 공급돼요. 지표의 풍화 침식작용에서 나트륨 이온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갈 거고요. 해저 화산 활동에서 황화 이온이라든가 염소 이온, 염화 이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염류의 근원이 되더라라는 것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권에 대한 것들 알아봤고요. 우리 지각의 구성 원소들은 다 알고 있죠. 크카나마란다.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죠? 지각에는. 그 다음에 규소, 상규, 알철, 칼라칼마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그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그래서 왼쪽에 지각의 8대 구성원소 나와 있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네, 이제 습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 봤고요. 이제 물 볼 거예요. 습관. 깨끗이 좀 지우고 졸지 말고요. 집중하고요. 계속 볼게요. 두 번째 습관. 물이다, 그지? 습관입니다. 자, 습관의 분포 나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습관의 분포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습관은요, 지구에 존재하는 물을 습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지구에 존재하는 물을 전체를 습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표면의
70%가 수건입니다. 자, 여기서 전체 물 중에서랑 지표면의 70%가 물이다. 이런 것들은 구별을 잘 해야 돼요. 대륙이 30%고 그리고 바다랑 육지의 물 합쳐서 70% 정도 되더라 라는 거 알면 돼요. 자, 그리고 수건의 분포 대부분 뭐로 이루어져 있다? 해수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은요, 해수가 97.5%, 그래프에는 5%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글에는 97.2% 있죠. 그래서 97.2%라고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원형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전체에서 거의 대부분이 97.2%가 뭐다? 해수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몇 퍼센트? 2.8%죠. 여기에 있는 2.8%가 육수 또는 담수라고 얘기를 해요. 바닷물, 육지의 물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얘를 이제 나눌 거예요. 얘를 나눌 건데요. 책에는 조그만하게 잘랐는데 얘를 이제 이 전체를 2.8% 중에서 이 전체를 이렇게 나눌게요. 거의 대부분이 빙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지의 물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빙하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수가 차지를 해요. 그 다음에 호수와 하천수, 강과 호수. 빙하가 2.8% 중에서 2.15%가 빙하가 차지하고 있어요. 지하수가 0.6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강과 호수가 0.03%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할 수 있는 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물은 강과 호수를 사용해요. 왜?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지하수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일부 같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강과 호수랑 일부 지하수가 같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해수랑 빙하는 사용하기가 힘들어. 일단 해수가 사용하기 힘든 이유는 짜다 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죠? 염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해수를 담수로 만들어줘야지 사용을 할 수 있다. 해수 담수화 작용을 거쳐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다. 빙하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뭐다? 얼어있다. 고체 상태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얘를 뭐 하면 돼? 녹이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육수 중에서 빙하가 제일 많고 지하수, 강과 호수. 그래서 전체 지표면의 약 70%가 물이지만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이 중에서 극히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것들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건의 분포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해수의 층상구조 나와 있어요. 해수의 층상구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겁니다. 혼합층, 수온약층, 신해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가 수온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뭐 나와 있다? 깊이 나와 있는 거죠. 수온이랑 깊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원래는 얘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올 건데요. 맞아요? 들어오면서 처음에 해수면에 이렇게 닿아요. 해수면에 이렇게 닿을 겁니다. 닿아서 들어오는데 수심이 깊어질수록 점점점 어떻게 돼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지. 그러면 기본적인 온도 변화는요, 어떻게 나타나요? 여기까지는요, 낮아지다가 여기에서 일정한 상태 이렇게 나타나겠죠. 맞아요? 두 개의 층으로 나타나는데 위에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그죠? 바람이 불면은요, 표면에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섞인다. 혼합이 된다. 맞아요?
혼합이 되니까 아래쪽에 온도가 낮은 거랑 위쪽에 온도가 높은 거랑 섞이니까 어떻게 돼? 온도가 얘네들의 중간 정도의 온도로 유지가 되겠죠. 맞아요. 섞이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일정한 상태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도가 낮아질 거고요.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상태. 이때 이 온도가 약 몇 도? 4도씨 정도 돼요. 심해층의 온도가 4도씨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표층에서 온도가 높은 이유보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깊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점점점 적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심해층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표면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섞였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온도가 일정한 이 부분을 무슨 층이라고 한다고요?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혼합되어서 온도가 일정한 층. 그리고 두 번째 경계 이 부분이 수온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낮아진다, 약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수온이 약해지는 층이라고 해서 무슨 약층? 수온이 약해지는 층, 수온 약층 이렇게 외울게요 우리는. 그리고요 깊은 곳에 있는 층, 바다의 깊은 곳이니까 심해층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책에 혼합층 나와 있습니다. 깊이에 따라 수온이 일정하다. 왜 일정하다고요? 바람 때문에 섞였기 때문에 일정하다. 바람의 혼합, 바람이 세게 부는 지역일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어디라고 적어주면요, 중위도 지역이라고 하나 적어줄게요. 중위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다. 그래서 중위도 지역에서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껍게 나타난다 라고 알면 돼요. 그 다음 수온 약층 나와 있습니다.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져 위아래 해수 간의 연직 운동, 대류 없이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매우 안정한 층이다. 자, 봐요. 자, 여기는 온도가 높아요. 그죠? 온도가 높으니까 온도가 높으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잖아. 그지? 그리고 얘는 온도가 낮으니까 아래로 내려갈 거야. 그럼 얘는 계속 위에 있고요. 얘는 계속 아래에 있으니까 얘랑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온 약층의 특징은 뭐가 안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위에 있던 건 계속 위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 건 계속 아래쪽에 있어. 그러면은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나?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뭐 하는 역할을 한다?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온 약층이 하는 역할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온도가 낮으니까 얘는 어떤 층? 안정한 층이다. 그래서 나중에 기권에서는 누구랑 비교하냐? 기권의 성층권과 비교할 수 있는 층입니다. 성층권도 매우 안정한 층이다. 자, 그리고 심해층 내려왔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속해서 온도가 일정한 층. 그래서 수온이 일정하다. 약 몇 도시로? 4도시로. 물의 온도가 4도일 때 밀도가 제일 커.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를 하는 거야. 온도가 조금이라도 낮거나 높으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4도일 때가 온도가 제일 낮으니까 가장 아래쪽에 있다 라는 거 알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밑에 보니까 위도에 따른 수온의 연직 분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래프를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적도 0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도가 30, 6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30, 60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혼합층을 봤더니 혼합층이 어떻게 돼요? 30도 지역에서 가장 두껍게 나타나고요. 적도에서는 좀 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고緯도로 가니까 이제 혼합층도 없어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지, 그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수온 약층을 봤더니 어떻게 나타나? 수온 약층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혼합층이고요. 여기가 수온 약층이고요. 아래쪽이 심해층이에요. 그러면은 위도가 60도 이상이면은요 혼합층과 수온 약층이 나타나지 않고 심해층만 나타나더라. 왜? 60도 이상이 되면은요 기온이 점점점 낮아지죠. 그래서 온도가 4도보다 더 낮아집니다. 심해층의 온도는요 수온이 4도로 유지된다 그랬지. 기온이 4도보다 낮아져도 물은 4도씨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층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알아야 돼요. 여기서 가장 두껍다라는 거, 위도 30도, 중위도 지역에서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껍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오른쪽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온이고요. 깊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나타나요. 얘가 고緯도. 고緯도에서는 심해층만 나타난다. 그러겠지. 온도가 낮은 층 하나만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 변화 없이 일정한 층 하나만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위도 보면은요. 중위도에서는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얘가 중위도요. 그리고 저위도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는 고緯도, 중위도, 저위도를 찾을 때 위에만 봐도 상관없어요. 위쪽에 시작되는 부분의 온도만 봐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당연히 저위도는 온도가 높을 거고 중위도는 온도가 중간 정도, 고緯도는 온도가 낮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위도, 중위도, 고緯도를 찾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중위도 지역에서 뭐다?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껍다. 이유는 바람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 알아야 되고요. 됐죠? 고위도 지역에서는 심해층만 나타나더라. 그리고요, 저위도 지역에서는요, 처음 온도랑 나중 온도랑 차이가 크다라는 것은 수온 약층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온도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는 수온 약층이 발달되어 있다. 수온 약층이 발달되면 뭘 한다? 물질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이 크다라는 거. 이런 것들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책에 보면 표층수온은 저위도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중위도, 고위도라고 나와 있고요. 혼합층의 두께는 중위도 지역이 가장 두껍다. 이유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고위도는요. 층사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수건의 역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건의 역할. 생물의 주요 구성 물질로 식물의 광합성 및 물질 대사에 이용된다. 생물체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물이 하는 역할이 운반작용을 하고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체온 유지도 합니다. 그리고요, 각종 화학 반응의 매개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나와 있어요. 자, 비열이 크기 때문에 비열이 크다라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대기와 함께 순환하며 지구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작용으로 지형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요, 각종 염류와 광물질을 녹여 해수에 공급한다. 그리고 해양 생물의 서식지로 해양 생물의 서식처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 같이 알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지구의 물, 생명 유지의 비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은 뭘 정리를 하냐면 물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물의 특징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 특징이 뭐 나와 있다? 비열이 크다 라고 나와 있어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얘기예요. 온도 변화가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체온을 유지시키는데 물이 많기 때문에 유지가 잘 되는 거예요.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생명체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체온 유지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끓는 점이 높고 기화열이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화열이 크다. 기화열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될 때,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될 때 흡수하는 에너지를 기화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화열이 크다라고 하는 건 기체로 되면서 수증기가 되면서 에너지를 많이 흡수한다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가 빨리 낮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뭘 한다? 체온 조절하는데 사용이 돼요. 체온 조절하는데. 그래서 쉽게 기체로 변하지 않고 생명체 안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생명 유지 활동에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액체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기화열이 크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세 번째, 여기다 정리할게요. 세 번째, 얼음은 물보다 밀도가 작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비교하면요, 얼음이랑 물을 비교하면 물의 밀도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얼면은 얼음이 되면 밀도가 작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서 얘는 어디로? 위로 뜨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얼음은 위에서부터 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이 위에서부터 얼기 때문에 아래쪽은 물로 있을 거잖아. 그래서 수중생물을 보호할 수 있다. 아래쪽부터 얼면은요,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얼음 위에 다 떠있겠죠. 그래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생물을 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라는 거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네 번째, 다른 물질을 잘 녹인다. 용해도가 크다라는 얘기야. 다른 물질을 잘 녹입니다. 자, 생물체들은 물을 통해 영양소를 공급받아 체인의 흡수를 대출할 수 있다. 다른 물질을 잘 녹이니까 뭘 잘한다? 운반도 잘하고요. 그렇죠? 화학 반응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운반, 배출. 운반하는 역할이 크다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운반시켜서 우리 몸 곳곳에 공급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운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이 다른 물질을 잘 녹인다. 됐죠? 왼쪽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세포와 물 나와 있는데요. 세포의 대부분은 물이다. 9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어요. 세포는. 광합성의 원료인 물, 광합성에도 물과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 라는 거. 그리고요, 물의 밀도 변화, 고체일 때보다 액체일 때 밀도가 더 크다. 그리고 액체일 때는 4도씨일 때 밀도가 제일 크다. 그래서 4도씨일 때 밀도가 제일 크니까 어떻게 돼? 밀도가 큰 것은 아래쪽에 위치하죠. 그래서 수심이 깊을수록 온도가 낮아지다가 최고 깊은 곳에서 온도는 4도씨로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생명체가 얼지 않는다 라고 알면 됩니다. 자, 아직 할 거 많아요. 졸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요. 자, 이제 2개 했어요. 2개. 직권이랑 수권밖에 안 했어요. 기권도 해야 되고 생물권도 해야 되고 외권도 해야 돼요.
번째 기권 나와 있습니다. 기권. 자, 기권은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높이 약 1000km의 공기층을 기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표면에서도 높이 1000km까지의 공기를 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권은요 중력을 받아요. 그죠? 얘도 중력을 받아요. 중력은요 높이가 낮은 곳일수록 커요. 그죠? 그래서 중력은요 높이가 낮을수록 중력은 더 크게 작용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이 작아진다. 높이가 낮을수록 중력이 크다. 그러면 중력은 높이가 낮을수록 중력이 크기 때문에 지표 근처의 공기가 훨씬 더 중력을 많이 받아서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맞아? 그래서 얘는 기권의 99%가 높이 약 30km에 존재를 합니다. 30km는 대륙간에 일단 30km 안에 99% 존재하고요. 나머지 970km에 1%가 존재를 하는 거야. 그렇죠? 중력 때문에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이제 기권의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권의 구성인데요. 일반적으로 건조 공기라고 해서 비율을 나타냅니다. 건조 공기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를 제외한다라는 얘기예요. 수증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가 제일 많죠. 질소가 몇 퍼센트 있다고요? 78%. 그 다음 산소가 21% 있고요. 그 다음 아르곤 0.94%. 그리고 이산화탄소 0.03%. 기타 비활성 기체예요.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0.93이라고 나와 있죠. 세 개는 여기에 0.93%. 이산화탄소가 0.04로 나와 있고요.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면 돼요. 자, 이렇게 기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권을 나눌 거예요. 기권의 층상 구조를 볼 건데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가지고 기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냅니다. 자, 일반적으로 오존층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을 때 먼저 볼게요. 오존층이 나중에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오존층이 없을 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존층이 없을 때는요. 얘가 기온이고요. 얘가 높이라고 두면은요. 일단 지표에서 이렇게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얘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줄게요. 그래서 지표 근처에는 에너지의 양이 많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에너지 양이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보는 에너지가 있어요. 얘가 무슨 에너지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올 거예요. 태양의 열 에너지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높이가 높아질수록 점점점 감소하죠. 맞아요?
그래서 열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돼? 기온이 이렇게 낮아질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양 복사에너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없으면은요, 높이가 높아지면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는 층 하나랑 이 구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높이가 높아지면서 태양하고 가까워져서 점점 따뜻해지는 이 구간 하나랑 두 개의 구간으로만 나타나요. 됐죠?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다음 오존층이 생겨요. 오존층이 생기는데 어디에 생겨요? 여기 생겨요. 여기 이 부분에 오존층이 생겨요. 그래서 오존층이 생겼대. 그러면 오존층에서 하는 역할이 뭐니? 태양에서부터 오는 자외선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요. 당연히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이 부분에서 이 주위에는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오존층 주위에는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온도가 낮아지는데 여기에 오존층이 생겼으니까 이 주위에는 온도가 높아질 거잖아. 그리고 다시 지구 복사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온도가 낮아질 거고요. 그리고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존층이 생기면은요, 오존층이 뭐 요 라인에 생겼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오존층이 요 라인에 생기면은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다가 오존층 주변에서 온도가 높아지는 층이 생겨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지구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다시 온도가 낮아졌다가 그리고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이런 형태로 하나, 둘, 셋, 네 개의 층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없을 때는 두 개의 층인데 오존층이 있으면은요,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해서 온도가 낮아지는 층이 이 중간에 이런 층이 생기더라라는 거 알면 돼요. 그래서 네 개의 층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됐죠? 자, 4개의 층으로 나눴어요. 층상구조 4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래쪽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눌 건데요. 밑에서부터 정리를 할게요. 밑에 대륙권 있어요. 높이가 0에서부터 언제까지? 11km까지를 대륙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높이가 0에서부터 11km까지. 자, 대륙권은요,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왜 낮아진다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높이가 낮아집니다. 자, 높이가 낮아지니까 위쪽에는 온도가 낮은 상태, 아래쪽에는 온도가 높은 상태죠. 따뜻해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요.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대륙권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수증기가 존재를 해요. 수증기가 존재하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 이제 기상 현상도 일어납니다.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오고 이런 기상 현상들도 일어나더라. 그리고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중력이 커. 그래서 공기의 90% 정도가 대륙권에 존재를 하더라. 중력이 크기 때문에 공기의 대부분이 대륙권에 존재를 한다 라는 거. 됐습니까? 자,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대륙권 같고요. 자, 이렇게 경계면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 이름을 따서 대륙권의 경계면이라고 해서 계면, 대륙권, 계면이라고 하는 경계면이 생겼어요. 자, 그 다음 층입니다. 그 다음 층은요, 오존층이 있어서 온도가 높아지는 성층권이라는 것이 생겨요. 높이 11km에서 얼마까지? 50km까지를 성층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성층권은요,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집니다. 왜 높아진다고요? 오존층이 존재하여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아래쪽의 기온이 낮고 위쪽의 기온이 높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한
층을 이루고 있고요. 안정하기 때문에 비행기의 항로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렇게 경계를 나눠요. 당연히 아래쪽 이름을 따서 경계면 이렇게 되죠. 송층권, 계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높이 50km에서 어디까지? 80km까지를 중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권은요, 다시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권이랑 대륙권이랑 두 개 비교해서 잘 물어요. 비교하는 것들은 이렇게 두 개 비교해서 잘 묶고요. 성층권은 따로 잘 나오겠죠, 당연히. 오존층이 있으니까. 자, 높이가 높아지면서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뭐 나타나요? 대류현상이 나타나요. 대류현상은 나타나고요. 얘는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 경계면에서 중간권, 계면이라고 하는 이 경계면에서 기온이 가장 낮고요. 그리고 여기서 유성이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10번 80km부터 끝까지 높이 1000km 높이까지를 10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번은요, 높이가 높아지면 기온이 높아지겠죠. 왜? 태양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얘도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정한 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인공위성의 궤도로도 사용이 되고요. 여기에 극지방에서는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하더라. 그리고 대기가 거의 없다.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층별로 특징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전리층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네요. 책에는 극지방이 오로라 있고요. 전리층도 나타나더라. 전리층은요, 전자파들이 이동하는 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무선 통신에 이용되는 거다. 책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자,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에 대한 정리를 쭉 했습니다. 마지막에 기권의 역할 나와 있어요. 볼게요.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를 제공한다. 호흡에 필요한 산소,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제공하고요. 대기대순환을 통해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대기대순환은 뒤쪽에서 볼 거고요. 그래서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자외선을 차단하여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차단하죠. 지구 생명체를 보호한다. 전리층을 통해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유성, 대기가 이 유성이 떨어지면은요, 유성이 직접 직권과 충돌하는 것을 막아주죠. 마찰에 의해서 유성을 태워서 없애주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기권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쪽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물권이랑 외권이랑 이렇게 두 가지 남았죠. 이제 생물권 볼게요. 자, 생물권의 분포 나와 있습니다. 일단 4번에 생물권 이거 나와 있고요. 자, 생물권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영역을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생물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태양계 행성 중에서 이 생물은 지구에만 존재를 하죠. 그래서 지구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뭐 139쪽에 지구 자기장과 생명 가능 시대라고 나오는데 이따가 볼게요. 지구에만 존재를 하고요. 자, 그래서 어디에 존재를 한다고요? 첫 번째, 기권에도 존재를 하고요. 직권에도 존재를 하고요. 수권에도 존재를 하고요. 기생하는 생물도 있기 때문에 생물권에도 존재를 해요. 근데 기권, 수권, 직권 등의 다양한 영역에 분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얘네들 생물은 기권, 직권, 수권에 분포해서 살아야 되잖아. 서식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생물권이 가장 나중에 나타나더라 라는 거. 가장 나중에 형성되었다. 이런 것들 알면 되고요. 자, 생물권의 역할 나와 있죠. 호흡과 광합성을 통해 대기 조성에 변화를 미친다. 그래서 호흡이 많이 일어나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할 거고요.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면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고 산소량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대기 성분에 영향을 미치고요. 미생물과 식물은 지표와 암석을 풍화, 침식시켜 지표 환경 변화에 영향을 주더라.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좀 볼게요. 지구에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39쪽에 뭘 볼 거냐면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맨 아래쪽의 내용 볼게요. 지구 자기장이나 다이나모 이론 말고요. 맨 아래쪽에 생명 가능 지대와 지구 생명체 나와 있습니다. 자, 생명 가능 지대는 앞에서도 한번 봤을 거예요. 생명 가능 지대는 뭐가 있어야 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지 생명 가능 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태양이 있으면은요. 태양하고 너무 가까우면은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얘는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수증기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너무 멀리 있으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얼음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특정한 부분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온도가 적당해야지 액체 상태의 물로 존재를 하는 거죠.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를 1AU라고 놓았을 때 물이 존재하는 구간은 0.95AU부터 1.15 AU 정도 사이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를 합니다. 이때 지구보다 약간 앞에 있는 금성은요. 태양으로부터 0.7 AU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구부터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화성 같은 경우에는요. 1.5 AU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금성에는 수증기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화성에는 얼음. 우리 극광이라는 거 중학교 때 봤어요. 그죠? 드라이아이스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성 옆에 존재. 표정들이 왜 이러죠? 존재는 극광이라는 거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지구에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서 생명 가능 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플러스 뭐가 존재를 해야 돼? 두꺼운 대기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주에서부터 오는 새로운 광선들을 차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꺼운 대기에서 온실 효과에 의해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지 생명체가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해줍니다. 지구 자기장에서 우주에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해줍니다.
그리고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중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얘네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에 의해서 생명 반응 기대와 지구 생명체, 지구에만 생명이 살 수 있는 것. 책에 있는 내용 볼게요.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액체 상태의 물과 적당한 두께의 대기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고 산소와 질소 같은 대기를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질량을 가지고 있다.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질량을 가지고 있다. 지구 자기장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우주 방사선을 막아줌으로써 지구 내의 생명체를 보호해주고요. 지구 대기의 온실 효과로 생명활동이 하기에 적당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138쪽 넘어와서요. 외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권의 분포라고 나와 있고요. 지구 대기권 바깥 영역인 우주 공간으로 지구와의 물질 교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에너지 교환은 일어나죠. 그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출입은 일어난다. 외권의 역할 나와 있고요. 뭐라고 나와 있다? 태양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 순환에 기여를 합니다. 태양 에너지가 가장 근원이 되는 에너지죠. 지구 자기장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풍이나 우주 방사선을 차단하여 지구 생명체를 보호한다. 그래서 이 정도 알면 돼요. 외권은.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5가지 영역이었어요. 그죠?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5가지야. 얘네들은 혼자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는데요. 특별한 거 없어요. 여기 밑에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강수 현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수 현상이에요. 강수는요, 비가 내리는 거잖아. 어디에서 비가 내려요?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내리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는 대기 중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구름이 비가 되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슨 건? 기권, 얘는 무슨 건? 수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거에 의해서 어느 영역이지만 찾아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할까? 지진 해일? 자, 지진 해일, 지진 해일이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바다 아래쪽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지? 지진이 일어나는 건 뭐야? 직권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죠? 지각 변동에서 해일은요, 바다에서 수권에 의해서, 그지? 바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주어지는 단어라든가 문장을 보고요, 어느 영역과 어느 영역이 영향을 서로 주고 받는지만 알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다 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책에 보면 외권은 안 나와 있죠. 기권에서 기권, 기권에서 수권, 직권, 생물권까지 나와 있고요. 외권의 상호작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권의 상호작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외권에서 어디로? 기권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들 일단 있어요. 외권과 기권 사이에서. 그래서 얘는 오로라 나오면은 외권과 기권 사이에요. 태양에서 오는 빛 파장이 지구에 있는 대기층에 있는 공기 입자와 부딪혀서 생기는 색깔, 커튼처럼 나타나는 거. 자, 그리고요, 유성. 외부에서 오는, 우주에서 오는 어떤 덩어리가 대기의 마찰에 의해서 빛을 내면서 타는 거, 유성. 그래서 외권하고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는 것. 그래서 자외선은 태양 에너지, 외권. 그리고 얘를 흡수하는 오존층은 기권.
그래서 외권에서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고요. 그리고 외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 얘는요, 지구자기장. 어디에서? 외핵의 대류 현상에서 나타나요. 외핵은 직권이죠, 그죠? 외핵의 대류 현상 때문에 지구자기장, 우리 지구 바깥쪽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더라. 외권에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외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지구자기장. 자, 그리고요, 외권하고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 뭐한다? 태양에너지. 에 의해서 광합성을 하더라. 이런 것들은 외권과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각 권들,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와 물질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의 OX 문제랑 빈칸 넣는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